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국민 여러분. 1년 만입니다. 갑진년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용띠 중에서도 처음 시작하는 갑, 을, 병, 정 이렇게 나오는데 갑에서도 진, 그러니까 용에서 최초 용띠를 맞이해서 여러분 간에 평안하시고 하시는 일이 무릇 두루 잘 되기를 기원합니다. 저도 지난 4일 동안 휴가를 즐겼습니다. 원래는 3일만 하려고 했는데 우리 PD가 좀 불만 가진 것 같아서 할 수 없이 어제 할 거 오늘 연기했습니다. 갔다 오니까 여러 가지 뉴스가 많은데 제 주제인 황태성과 최재형을 얘기하기 전에 방금 들어온 뉴스 보면 트럼프의 그 망언이 국제 사회에 파문을 많이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토에 분담금을 제대로 안 낸다 하는 거에 불만을 가지면서 특히 독일을 상대로 해서 한마디 했어요. 볼멘 소리를 하면서 이렇다면 예를 들면 러시아가 공격을 하고 어때도 난 모른 척 하겠다, 책임 없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말이 좀 지나쳐갖고 그 러시아 푸틴이 전쟁 일으키려 독려할 마음 심려를 가진다 이런 식의 발언하니까 말이 어다르고 아다른 건데 좀 지나쳤습니다. 그래서 이 미친 트럼프라고 크레이지 트럼프라고 미국에서 조야에서 난리 법석입니다. 그에 비해서 또 바이든은 말을 실수하고 잘 넘어지고 좀 그래가지고 너무 나이가 들어 노망든 바이든 아니냐 하는 것 때문에 또 문제가 있어요. 근데 저는 이 두 사람하고 다 관계가 좀 있습니다. 트럼프는 제 펜실바니아 대학 동창이고 바이든은 저하고 나이가 같고 제가 미국에 있을 때 교우를 했던 친구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누가 돼야 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만약에 트럼프가 재선에 성공할 경우에는 한국에도 우산 관계에서 상당한 부담금을 강요할 겁니다. 이 말이 심하게 한 거 보니까 별소리 다 하겠어요. 그리고 뉴욕타임스에서는 트럼프의 그 발언을 가지고 옛날 미군이 철수해가지고 그로부터 딱 1년 후에 6.25가 온 것처럼 이게 애치선 발언 비슷한 것이다 하는 평가까지 나왔습니다. 사태가 심각합니다. 그러나 위기는 동시에 기회일 수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문제가 된다면 우리도 내놓고 우리도 핵무장 하겠다 하고 나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제사회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하고 많은 언론들이 이에 동조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핵무장의 문제는 고 박정희 대통령이 독자적으로 핵무장을 시도하다가 미국의 의사에 반해서 제거당했다 하는 그런 설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박 대통령이 미국에 있는 유명한 핵물리학자 한 사람을 고국으로 초치하려고 했는데 그 사람이 이유 없이 교통사고로 그냥 사망을 했어요. 이것도 무슨 공작 아니냐 하는 그런 얘기가 당시 아주 떠들썩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의 사건은 북한의 김정은이는 그냥 방사성포가 수도권을 포함시킬 정도로 20km가 늘어서 60km가 쏘아 넘어간다는 거 막 꽝꽝 쏘아대고 사람을 불안하게 만듭니다.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감히 김정은이 그거 못할 것이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그리고 만약에 그런 사태가 벌어진다고 하면 미국의 킬러 체인이 즉각 발동할 것이다 하고 믿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꼭 김정은이를 보면 고구려 말에 그 동북아시아 그 근처에서 천하의 무력을 과시했던 영계서문의 최후를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영계서문은 외부의 공략에 의해서 고구려를 멸망시킨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어떤 내부 모순 때문에 무너졌습니다. 소위 남생, 남산, 남건 삼형제의 그 불화, 그 어떤 권력 다툼 이런 것 때문에 스스로 참여를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떻든 간에
이런 사태 변경에 대해서 우리가 갑진년에는 특히 이 문제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하고 우리 국민도 뭐 거의 한 7, 80%가 핵무장을 지지하는 여론인 걸로 압니다.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해서 과연 윤석열 대통령이 강력하게 이거 해낼 배짱이 있을까 하는 것에 대해서 아직도 퀘션 마크가 있습니다. 두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뭐 백현동 사건에 방금 그 김인섭 로비스트로 움직였던 김인섭 씨가 5년 선고를 받고 아마 법정 구속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적어도 백현동 사건에 있어서도 이재명 후보가 절대로 자유스럽지 못하다 하는 것이 새삼스럽게 드러난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와 관련해서 여러분에게 맨 처음 예고해드린 대로 김건희 여사의 또 디올백이라고 할까? 그 200만 원짜리 그 가방, 명품 가방 가지고 문제를 삼고 있는 이 나라의 언론 그리고 제야 국민 사이에 이 문제를 사람들이 그 200만 원짜리 그 무슨 그 가방의 가격을 가지고 문제 삼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문제를 정확하게 봐야 합니다. 어떻게 최재형이라는 사람이 거기까지 들어왔느냐 하는 게 문제입니다. 물론 그전부터 잘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절하기가 좀 곤란했다 손치더라도 들어오는데 최소한의 안전점검도 없이 그게 대한민국 대통령부가 뚫려버린 거예요. 예? 이것이 더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김건희 여사가 나누었던 대화 이런 게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지금부터 60몇 년 전에 63년인가요? 63년 전에 5.16 군사정변이 일어난 직후에 벌어졌던 황태성 간첩 사건하고 비유하려고 합니다. 황태성은 여러분이 잘 아시겠지만 1906년 20세기 초에 경상북도 상주에서 태어났고 제1고보 경성 제1고보니까 지금으로 하면 경기고등학교 좀 되겠죠. 교내에서 일본의 교장에 반대하는 동맹협약을 참여한 바람에 퇴학을 당하고 그다음에 연세대학교 전신에 연희전문에 좀 다니다가 또 퇴학을 당하고 상당히 뭐 운동 아주 그냥 본격적인 운동가예요. 그리고 이 황태성의 가까운 친구 박상희라는 분이 둘이가 아주 동지적 결속이 심해서 대구에 11폭동이라고 있죠. 그 11폭동을 주도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11폭동 때문에 박상희라는 분은 총격을 당해서 죽었습니다.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 황태성은 그 후에 왔다 갔다 하다가 북한으로 가서 큰 관직도 맡고 그러다가 뭐 6.25 후에 소위 남조선 출신 공산당 남노당이라고 하죠. 남노당의 숙청 바람이 불어가지고 차관까지 하다가 밀려나서 사건 발생 당시에는 그냥 좀 쉬고 있는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같은 동지적 결속을 가지고 있던 박상희라는 분이 바로 박정희 대통령의 친형님입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박정희 대통령은 황태성의 굉장한 훈도와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5.16이 일어나자마자 거두절미하고 북한의 김일성이가 가만히 보니까 쿠데타를 누가 일으켰는고 하고 봤더니 박정희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양반의 형이 박상이라고 유명한 커뮤니스트였고 또 그 잘하는 사람이 황태성이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당시에 황태성을 남쪽에다 파견한 겁니다. 뭔가 대화를 열어보겠다. 그런 것을 했는데 당시에 그때는 이런 사건이 벌어지기 전에 마침 육군 첩보부대 HID라고 그러죠. 첩보부대가 비밀리에 북한과 정치회담을 제안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 김일성으로서는 이거 좀 대화를 좀 해볼까? 그래서 뭐 사람을 보였는데 보도에 의하면 기록에 의하면 황태성이가 자청을 했어. 그래서 황태성이가 이제 뭐 자기가 지금 물러나 있는 입장에서 다시 뭔가 건을 하나 해보겠다 해서 여기로 온 겁니다.
그러니까 황태성은 자기가 사형장에서 목숨을 잃을 때까지 자기는 간첩이 아니라 자기는 밀사다. 북한의 밀사다 하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니 밀사를 죽이는 법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몰았는데 와서 당장 그 박정희 대통령을 군사정부의 수반을 만날 수가 없었기 때문에 박정희 씨의 조카딸 그리고 그 자기하고 아주 동지적인 관계에 있었던 박상희의 딸이었던 박용옥 여사에게 접근하고 특히 박용옥 여사의 그 어머니 그러니까 박상희의 부인이 조귀분인가 됩니다. 그분에게 연락을 하고 아예 나요 나 황태성이요 나 모르겠어 이렇게 접근을 했어. 그러니까 그 조 여사가 깜짝 놀랐지. 그래가지고 박용옥이 야 그 황태성이라는 사람이 북한에서 왔네 이거 어떻게 하면 좋노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그 사람들은 JP를 통해서 박정희 그때 최고의 의장이죠. 접근을 하려고 했는데 사실은 이 김종필 JP도 학교 시절에 사회주의 사상에 약간 경도된 적이 있는 기록이 있습니다. 육군 정보 장교도 하고 하면서 그렇지만 그런 관심을 가졌을 뿐이지 직접적인 그런 데 가담했다는 그런 기록은 없습니다. 그래 가만히 보니까 그때 중앙정보부장인데 이거 잘못하면 큰일 나겠거든. 그래서 반도 호텔 무슨 방에다 딱 넣어놓고 수용을 해놓고 감시하면서 황태성이 계속 입만 열면 김종필이 만나려고 했다. 김종필이 만나야 되겠다. 계속 이렇게 됐어요. 근데 설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김종필을 만나서談판을 했다는 설이 있고 아니면 못 만났다는 설이 있고 그건 나중에 후일날 밝혀질 겁니다. 그리고 김종필 총리는 자기 회고록에 황태성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의 언급도 안 했어요. 안 하는 게 전략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결국 그 자칭 밀사가 간첩으로 입장이 바꿔져 가지고 재판을 거쳐서 1961년 그러니까 해방 그 군사 쿠데타 하고 난 다음에 바로 고해입니다. 고해니까 굉장히 불안했죠. 굉장히 그러니까 황태성이가 여기 온 곳이 5.16 군사정변 후에 3개월 후인 61년 8월에 왔습니다. 8월에 와가지고 뭐 이런저런 방금 제가 설명했던 그런 얘기를 하다가 아무튼 61년 12월에 사형수가 됐어요. 사형수가 됐는데 그래서 쭉 법정 투쟁을 하다가 63년 7월 2일 날 최종 선고를 받아서 한 2년 끌었죠. 그리고 난 다음에 국내가 떠들썩했고 당시에 뭐 윤부선 야당 대통령 후보가 막 박정희의 좌익 경력을 가지고 난리 법석을 치고 이랬거든요. 불안했어요. 그래서 고해 63년입니다. 63년 12월 14일 날 14일 날 요일 찾아볼 수 있냐? 이 14일 직전인 토요일 날 14일만 찾으면 돼. 당시 중앙정보부장 김형욱 씨의 증언입니다. 제 얘기했던 증언인데 아무리 봐도 이거 갖고 군사정보가 흔들릴 것 같다 하고 생각이 들어서 토요일 날 각하 보고할 게 있습니다 하고 갑작스럽게 청와대 접견 신청을 했어요. 그러니까 뭐 급한 일인 줄 알고 박정희는 들어오라 그랬죠. 들어오라 그래가지고 며칠이야? 14일이? 14일 토요일이야? 그래? 그러면 그날이 바로 그날이었구나. 14일 날 아침에 가가지고 각하 이거 도저히 이거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 그러니까 박 대통령이 굉장히 반대를 했던 뭐 무슨 소리 내가 그 사람 죽이란 말이냐 하고 뭐 예를 들면 그 사람은 간첩이 아니라 밀사로 온 거야. 밀사로 이제 그렇게 주장했겠죠.
그런데 이제 당시에 김영욱의 위세가 대단하지 않았습니까? 아, 그러면 나라가 뒤집어지는데 이거 잡았던 거 다 놓치고 뭐 별소리 다 했겠죠. 그랬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형 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의 도장이 필요합니다. 허가가. 그걸 자기가 거의 어거지로 받아냈다고 그러더라고요. 응? 그래서 자기들 인간 황태성을 죽이는 사람 제1선에 쓰는 것이 인간적인 가치 적지 않지만 그러나 나라를 위해서 가서 그거 받아오자마자 즉각 처분했다는 게 그게 바로 11월 14일 오후였습니다. 그래서 황태성이가 한국의 역사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얘기를 요약해서 설명해 드린 이유는 이번에 김건희 여사를 만난 최재형의 역할이 황태성이보다 절대로 적지 않다 이겁니다. 제가 바로 이 얘기입니다. 황태성은 여기 와가지고 JP도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 애매하고 안 만났다고 하고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 만나지도 못하고 그거 집행하고 난 다음에 4일 후에 대통령 취임 선서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슬아슬하게 13만 표, 15만 표 차이로 아슬아슬하게 이겼죠. 그런데 지금 그리고 북한에 무슨 공작원이라든가 무슨 밀서라든가 청와대 그렇게 들어간 사람이 없어요. 기껏해 반도 호텔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감옥 속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청와대에 해당되는 대통령의 사저에 들어갔어요. 근데 그 사저는 취임을 한 후였기 때문에 그것이 관저입니다. 그리고 저쪽에 용산에 관저가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저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대통령 관저요. 물론 그 아파트가 아니고 밑에 지하 1층에 무슨 개인 사무실 비슷한 거였지만 적어도 대통령 영부인이 거기에 계셨기 때문에 들어가는 것은 엄격하게 검사해야 되는 게 당연하고도 당연한 겁니다. 근데 잘 아는 사람들은 어물어물하게 들어갔어. 우선 그 사람은 김건희와 10살 차이예요. 최재형은 1972년생, 62년생, 그리고 김건희 72년생, 10살 차이예요. 그리고 경기도 양평에서 오빠 동생하고 좀 어렸을 때 왔다 갔다 했어요. 서로 사귈 만한 나이는 아닙니다만은 아마 김건희 여사가 중학교나 초등학교 다닐 때 고등학교, 대학교 다녔겠죠. 잘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뭐 이런저런 그 후에도 연락이 있어가지고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을 했어요. 네? 그것도 엄격한 신원조회를 해갖고 참석한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영빈관에서 했던 특별한 대통령 만찬 150명인가 250명인가 하는 거기에도 참석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미 왕래가 터져 있는 사람이요. 그리고 이번에 그 전후로 해서 대통령 관저에 들어가서 무슨 가는 거 맨손으로 가기가 미안하니까 무슨 하나 백을 가져왔겠죠. 그 백이라는 것은 들어가기 위한 명목상의 그 상품이지. 그 백 자체를 가지고 명품을 받았느니 많이 이걸 갖고 시비 거는 건 정말 웃기는 소리야. 그렇잖아요? 웃기는 소리요. 지난번에 제가 방송에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나라에 중산층 여자 중에 그 200만 원짜리 디오르백 그거 하나 가진 사람이 수도 없이 많아. 수도 없이 많아요. 1000만 원짜리 가진 사람도 많아요. 그러니까 그 백을 가지고 명품백 하고 주장하는 것은 지금 야당 더불어민주당이 그래요. 왜? 다른 걸 가지고 시비를 걸면 자기들이 걸리거든. 그리고 명품백 얘기를 하면서도 말만 슬슬 돌리면서 직접적인 공격은 안 해. 특검하자 말자 이러고 앉아 있어요. 그걸 가지고 특검할 일입니까? 그런데 제가 이제 문제를 삼으려고 하는 것은 이 문제에 대한 윤 대통령의 태도가 너무 약해. 뭐라고요? 대통령 박정희에게 대하기는 참 어렵다. 박정희에게 대하고 잘라버리기 어렵으면 그 사람을 잘 조사를 했어야지. 예? 그리고 나중에 그 사람들이 그것을 녹화를 다 해가지고 하면 얼마나 이 나라 대통령실이 엉성합니까? 설사 임시 관저로 사용했다고 할지라도.
박정희 대통령이 살아계실 때 121 사건이 벌어져갖고 막 청와대 습격 사건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김 무슨 조, 나중에 목사된 김신조, 대통령 목 따러 왔수다 하고 쳐들어온 그런 사건도 있었는데, 아니, 이 사람들 총 한 방 쏴지 않고 대통령 관저에 쑥 들어왔어요. 이러고 대한민국의 채통이 말이 아니요. 저는 이것을 문제 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윤 대통령은 뭘로 대단치도 않게, 아는 사람이 들으라고 해서, 박정하게 하기도 곤란하고 해서, 이 정치 공작 아니냐? 이렇게 공격을. 정치 공작이라는 사실이 중요한 것이 아니요. 그건 맞아요. 그러나 이런 정치 공작의 대처는 대통령의 정치적인 대처가 엉망이라는 거예요. 당연히 최재형이 잡아다가 물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황태성이를 보세요. 밀사로 온 사람도 간첩으로 해서 처형했어. 이 사람도 밀사였는지 아닌지 그거 조사해 봐야죠. 그리고 이 사람은 어떤 의미에서 북한과의 연계도 있을 뿐만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측과도 긴밀하게 연관이 있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 사건을 가지고 지금 대한민국 40 총선거를 엉망으로 만들기 위해서 나타난 거야. 왜? 1년 전에 했던 것 가만히 가지고 이제 팍 터뜨리지 않았습니까? 정치 공작이죠. 이건 정치가 북한의 대남 공작이라고 봐야지. 이거 가지고 있는데 북한에서 지금 터뜨려라 하고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왜 그걸 조사를 안 합니까? 그것이 정의미제 적당히 하니까 매정하게 할 수 없다. 그런 식으로 대통령 짓을 어떻게 합니까? 예?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라는 건 자유수호 전선의 최전선에 있는 자리입니다. 사단장뿐만 아니라 군단장 아니라 소대장의 역할도 해야 할 그런 자리입니다. 맨몸으로 북한하고 대결해서 덤벼들어야 할 그런 자리, 죽게면 까무라치기를 해야 할 자리입니다. 그런 긴급한 생각을 안 하고, 누구 하나 왔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이상한 것을 그냥 잘라보기도 그렇고, 그냥, 이러고 지나가고. 특히 우리가 그 문제 삼는 것은 둘이가 한 대화 내용에, 어디 있어요, 그 내용? 아까 그때, 여기. 이거 가지고, 그래, 그 다음에, 선물도 보내고, 그랬어요. 자, 아무튼 저희는 뿌리 깊은 사실은 기독교 집안인데, 갑자기 저쪽에서 저를 갖다가 무슨 무속 프레임을 걸더니 저를 완전히 이렇게 돼. 무속 프레임 거는 건 억울하다, 이거. 자, 제가 이건 김건희 여사의 발언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보니까 객관적으로 전 정치는 다 나쁘다고 생각한다. 정치가 나쁘다고 생각하는데 왜 남편은 정치에다 가담시켰는고? 진짜 막상 대통령이 되면 좌나 우나 그런 것보다는 진짜 국민들 생각을 먼저 하게끔 되어 있다. 이 자리가 그렇게 만든다. 자, 제가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엄청난 충성심이 있었던 사람이다. 문재인에게 충성했던 사람이에요. 그럼 문재인에게 충성했던 사람을 뽑은 국민의 문제지 어떨 겁니까? 저는 그렇게까지 무슨 대표는 아닌데 대통령 자리에 올라가니까 약간 너무 어쨌든 보수의 힘으로 탄생한 정부니까 어찌됐든 그래서 그들의 비위를 살짝 맞춰주는 건 있을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 그렇지 않다. 근본적으로 저희는 좌익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더 심각한 문제라 이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제가 억지소리 합니까? 그런데 디올백 하나 가고 모처럼 들어와서 그 차버릴 수도 없고 해서 관심이 많고 사과 한마디도 안 하는 거야. 예? 정말 대한민국도 우습고 대한민국 언론도 우습고 대한민국 국민도 우습고 더더구나 대통령의 그런 간첩한테 뚫린 친북 인사 아주 정통적인 골수 친북 인사에 떨려가지고 청와대 소위 대통령실이 그냥 유린당한 일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해. 이게 무슨 나라야 나?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윤 대통령은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국민에게 사과하고 그리고 최재명을 당장 붙잡아다가 그 사람 지금 아직 안 나가지. 여기 있을 거예요. 전후좌우를 물으세요. 취조하세요. 황태성만큼은 못하더라도 취조를 해야 되고 국가의 안보가 흔들려져 버려서 그냥 박살이 난 거예요. 그걸 모르고 참 어이가 없어요. 어이가. 반드시 하세요.
그래서 그것을 최정희를 잘 닥달을 하면 그것을 했는데 이것이 지금 발표하라고 누구에게 의해서 지령을 받았다는 것도 나올 수 있습니다. 나올 수 있다고 봐. 난 잡아낼 수 있다고 봅니다. 그것 가지고 이것을 되치기를 하세요. 자유민주를 지키겠다는 결의를 전력을 가지고 있으면 그런 걸 당연히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그냥 우습고 슬슬 지나고 뭐야? 무슨 뭐 KBS 기자 하나 시켜서 그냥 대통령실 구경, 그건 뭐예요? 박람회장 구경시키는 거예요? 어이가 없어요. 대한민국 대통령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저는 한때 그 근처에서 약간 경쟁을 했던 사람으로서 나중에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지만 그와 관련된 전 암흑의 목사와의 얘기는 최근에 제가 한번 어디서 만났어요. 만났는데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만 나중에 필요할 때 정직하고 정확하게 국민에게 보고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재명이보다 윤석열 후보가 됐던 게 100번 잘한 일이죠. 100번 잘한 일. 그러나 우리의 그 미심쩍은 것을 다 풀어주면서 일단 박정희 대통령 정도는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는 확실하게 좌익을 했던 사람이야. 그러나 확실하게 끊고 자기가 존경하고 사랑했던 황태성은 단두대 처형을 명령했고 그것 때문에 눈물을 흘렸다고 그래요. 또. 그러면서 나라를 지키는 입장에서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윤석열은 뭡니까? 농담 따먹기 싫어 비슷하게 그건 너무 지나치게 하기도 그렇고 해서 그렇게 할 일이 아닙니다. 이것을 꼭 주목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뭐 자세한 얘기는 이제 처음 시작했으니까 오늘은 이 얘기만 하고 지나가는 얘기로 그 누구야? 여러 사람들 얘기, 뭐 이재명이 얘기, 뭐 조국, 송영길 이런 얘기 지나가는 얘기 좀 하겠습니다. 최근에 그 송영길 전 대표가 옥중에서 이재명에게 편지를 보냈죠. 그 편지는 충성심을 표현하는 편지라고 봅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당신하고 나하고는 아무에게 얘기할 수 없는 어떤 미력이 있지 않소. 그러니까 당신 나도 좀 책임지게 해줘야 될 거 아니요. 그런 호소라고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둘이가 절대 아무 말 없이 지역구를 주고받고 그랬겠습니까? 근데 이제 좀 이재명 대표는 내 코가 석자야. 지금 뭐 원희룡이라는 당당한 사나이 무슨 또 더더구나 올해 용띠인데 원조 용띠가 와서 붙는다고 막 스스로 치고 난 다음에 이것이 선거가 될지 안 될지도 모르고 이게 애매하단 말이야. 응? 그런데다가 이건 들리는 소문이니까 아직 확정된 건 아닙니다만 그 내가 지금 이 선거 바쁘는데 이거 뭐 어떻게 하란 말이오? 뭐 이러고 나오니까 남명숙 씨인가? 송영길 의원의 부인 저도 한 번 본 적이 있어요. 남명숙 씨가 남편의 명의를 내가 거기 나가겠다 하고 나섰다는 설이 있습니다. 아직 확인은 안 됐습니다. 근데 그것은 어떤 의미가 되느냐면 남명숙 씨가 만약에 죽기 살고 이런 반대 나오겠다 하면 이재명이가 양보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자리를. 논리적으로. 양보하면 지역구를 못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슬그머니 비례로 가려는 어떤 플랜 B 같은 걸 한 거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단 말이에요. 근데 차마 지금 이재명 씨가 자기 거기서 선거하기 좀 벅차니까 비례로 나가겠다는 얘기는 차마 못한다. 그러면 이제 선거 날 판 깨지는 거죠. 웃기는 사람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남명숙을 갖다가 세우려고 그런 공작이 있는 거 아닌가 하고 많은 사람들이 의심합니다. 설마 그럴 리 없겠지만 그러면 이제 송영길 전 대표는 옥중 출마를 해가지고 자기는 옥중에서 출마하고 부인은 계양구에 닿는다. 아니면 정 안 되면 뭐 남명숙을 또 옥중 출마하는데 비례 비밀번호 집어넣을 수도 있는 거죠. 이게 아주 재미있다고 할까 참 어이없는 드라마가 만들어지는 것 같고
또 여기에다가 아직 현실화되지 않았습니다. 내일까지 봐야 합니다만 정광훈 목사가 성남의 그 백현동 대장동 사건의 핵심 증인으로 등장되어 있는 유동규라고 있죠. 요새 인지도가 상당히 올라갔습니다. 유동규를 영입해가고 계양구에 갖다 박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만약에 내일 이런 기자회견 한다, 입당 발표한다고 오늘 들려있는데 사실일지 아닐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거기는 이재명, 유동규, 원희룡이 붙는단 말이야. 그러면 유동규의 그 발언이 이동기 딜이 깔 거 아닙니까? 근데 사람들은 지금 그렇게 까는 것이 원희룡한테 유리할까, 이재명한테 유리할까, 그건 득실이 좀 애매하다는 겁니다. 왜? 유동규가 나오면 뻔하죠. 이재명이가 이런 일 했고, 이런 거 쫙 얘기하겠죠. 그러면 거기에 있는, 몇 년 전에, 최근에 그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이재명을 찍었던 사람들 탄압시키는 계기가 될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유동규를 지지한다고 나오는 사람은 원희룡을 찍을 수 있는 사람 중에서 빠지는 사람이 찍을 수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원희룡의 당선 가능성을 줄이는 결과가 될 수도 있다. 이런 계산을 저울질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는 하여간 재미있는 사건이 많이 벌어지고, 조국도 그제 문재인 전 대통령한테 가서 당을 새로 만들겠다. 검찰 독재를 종식시키기 위해서 떨리는 마음으로 새로운 정당을 만들겠다. 그 말 잘하고 글 잘 쓰는 사람이니까 당연히 그런 거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 사람은 이제 위성정당 쪽으로 해가지고 이재명 쪽하고 연대를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아마 어떻게 되면 위성정당에 또 남녀 비율을 그것도 아마 행사할 겁니다. 그럼 여자 한번 적당한 사람이 없으면 자기 딸 조민이가 1번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 마찬가지로 정광훈 목사도 만약에 비례대표 만들 때, 요새 남자로서는 누구예요? 장경동 목사가 이제 대표가 돼서 아마 그 사람도 비례 1번 하겠죠. 그러니까 남자 2번, 비례 1번, 남자 1번이니까 2번이 되죠. 그러면 1번은 자기 딸 전 하나가 또 비례대표 1번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실이 전부 현실화된다면 조민의 딸, 조국의 딸 조민, 정광훈 목사의 딸 전하나, 그리고 어떻게 보면 송영길의 부인 남명수, 이런 사람이 다 21대 국회의원이 될 가능성이 있는 참 재미있는, 참 희한한 국회가 만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농담 같지만 그렇게 현재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낙연 신당에 대해서는 오늘 얘기가 좀 길기 때문에 제가 좀 줄이고 내일 모레 다시 하겠습니다. 정리를 해서 다시 하겠는데, 아무튼 이 정치가, 이 선거가 그래도 조금 정상화된다고 느껴지는 것이 주변의 압력 때문에 그렇게 좀 한동훈이가 선거 투개표 과정에서 어떤 조치를 취하겠다는 얘기를 드디어 마지못해서 했습니다. 압력 때문에 했는지 어쨌는지 모르지만 했고, 지금 이제 부정선거를 맹렬하게 규탄하는 단체들은 수개표 그것만 가지고 안 된다. 사전 투표를 원천적으로 없애야 한다 하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거 띄워주세요. 아까 이겁니다. 지금 단체 이름 안 나와 있습니다만 방금 제가 유튜브에서 본 겁니다. 사전투표는 심각한 안보 위협, 사전투표 폐지하라. 안보 위협 하니까 아마 군부대 출신들이 구국투쟁 연맹 이런 데서 한 걸로 보입니다. 2월 16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홍익대학교 입구역 8번, 9번 출구에서 하고, 2월 16일 오후 5시부터 8시는 신촌역 2번 출구에서 유플렉스 앞에서 한다고 하고, 문의는 010-5032-3788
물어보시면 자세한 정보를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이게 광고가 아닙니다. 돈 받고 하는 광고가 아니고 그냥 여러분에게 안내 삼아서 알려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 22대의 선거는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할 만큼 우리 역사의 중대한 의미를 가진 역사의 분수령입니다. 그러니까 공정한 선거 절차를 통해서, 그리고 만약에 사전투표가 최악의 경우에 할 수 없이 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정확하게 선거의 명부를 만드는 그런 부수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고, QR코드는 반드시 없애야 하고, 바코드 써야 되고, 작대기로 된 거. 그리고 선거 관련 도장은 어떤 일이 있더라도 도장을 반드시 찍어야 하고, 그냥 도장을 찍지 않고 인감증명서에 사용되는 도장을 찍는 이런 정도가 저는 더 필요하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 남이 남용하지 않는 그런 걸 해가지고 수개표를 하고, 그리고 나중에 수개표를 다시 확인하려면 그 다음에 전자 개표기에서 뜨르르 하고 돌려가지고 개수를 확인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떤 사람이 또 다 문제를 삼지 않고 공명정대하게 선거 결과를 한다. 우리는 그 선거 결과에 순종하고 복종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뭐 그냥 속된 말로 말을 험하게 하기 미안합니다만 개판으로 선거를 치러가고 그걸 가지고 적당히 뭉기고 그 4년 내내 부정선거 타령이 전 국토를 뒤엎어서도 그냥 모른 척하고 안 듣는 척하고 앉아 있어요. 이러면 나라가 안 됩니다. 마무리를 하면서 내가 오늘 이것도 사실 길게 얘기하려고 했는데 다음에 하겠습니다. 조선일보의 대표적인 언론인 김대중, 저도 대학 몇 년 선배 되겠죠. 이 양반이 보수 언론이 보수 정권을 더 비판해야 하나 하는 제목을 가지고 글을 썼는데 뭐 이런저런 맞는 말도 있고 뭐 동의할 수 없는 말도 있고 하는데, 여기에 보수 정권이 박근혜 정권으로 퇴진해도 조중동을 숨기는 걸 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조중동은 박근혜가 쫓겨내야 당연했다 하는 입장을 인정하는 거예요. 이 양반이 이런 식으로 해갖고 다시 또 언론인의 펜을 들까? 어이가 없어요. 여러분이 이 대목 하나만 가지고 오늘 이 가서 그런 얘기하면 이 김대중의 이 발언에 대해서 토론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어요, 사람들이. 역사의 고비가 무엇이고 역사의 심판이 얼마나 강하고 무섭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내친김에 휘갈리고 말 쏟아부리고 이럽니다. 꼭 트럼프 미친놈 말처럼 그렇게 합니다. 연초보다 너무 심한 얘기는 이만하겠습니다. 여러분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젊은 사람들 새해는 좋은 짝 만나고 좋은 사랑 많이 하고 인구도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제 친구인 부영이 이충훈 회장이 직원들한테 아들 낳으면 1억씩 연년생 낳으면 방금 보니까 2억씩 낸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 중학교 친구입니다만은 참 대단한 녀석이구나. 제가 같이 공군에도 또 같이 제가 소위 할 때 하사하고 약간 인연이 있고 그럽니다만, 저는 본인한테는 그 얘기를 안 했습니다만 이중훈이의 선행을 보면 이병철이도 이런 건 못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자기가 개인 돈으로 이제 자기 가지고 있는 개인 재산 가지고 푸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이 우리 사회에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희망을 가지면서 여러분 건강하고 행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내일 모레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